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저희 힐링가족 여러분들이랑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힐링가족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달에 처음 인사드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인데 오늘 그 아드님하고 좋은 시간 또 편안한 시간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 이제 투자 관련해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에 대한 뭐 좋은 의견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어색합니다만 그 유튜브를 자체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아 맞다. 저희 회사 이름 찍으시면 나오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갖고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채널 그 유튜브 채널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다시. 저희 레그넘 글로벌 투자라고 돼 있고요. 영어로 그냥 레그넘 캐피탈 매니지먼트인데 REGNUM 또는 레그넘 투자자문 딱 찍으시면 아마 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때 그 대표님 1편 찍었잖아요. 네. 와, 이야기 듣다 보니까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막판에 이제 열심히 하셔갖고 목이 다 가셨어. 그래서 근데 너무 분석을 되게 마일드하게 차분하게 네. 양극단의 전략 그 전망들은 피해서 이야기하라고 잘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도 그런 냉철하고 그 재치 있는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질문부터 일단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최근에 은행 부분 위기가 이제 많이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은행 파산 쇼크로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죠. 지금도 주가도 계속. 좀 흔들리고 있고 네네, 뭐 그렇죠. 최근 같으면 팩웨스트 은행 같은 데가 좀 흔들리고 있죠. 어제도 20몇 프로인가 또 빠졌더라고요. 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예. 하루에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런 뱅크런 이슈들 또 은행 이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한번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워낙 이 은행발 위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크게 막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는 두 가지가 자꾸 떠올라요. 우리는 일단 온라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직접 지점에 가서 은행 예금을 인출하고 또 그런 뭐 오래 기다리고 이 오프라인 세상이었다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온라인 세상이 워낙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체 같은 것도 금방금방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뭐 문제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런 현상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3월 15일 날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 선언을 했고 금요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틀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포디움에 나와서 직접 은행 예금 다 보호해주겠다. 그 스탠스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 예금을 다 보호해 준다고 발표를 했으면요, 정부에서 사실 그건 끝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또는 최근에 이 은행 이슈 때문에 은행발 이슈 때문에 금융 시스템 전반 또는 정말 큰 위기가 올 거다라고 극단에서 얘기하는 분들의 논점이 뭐냐면 2008년도 우리가 10몇 년 전에 잘 경험했던 이후에 어떻게 이따가 언급이 되겠지만 부동산발 이슈였다면 이게 투자은행 커머셜 뱅크까지 IB에서만 투자하는 투자 상품에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이게 수십 배 수백 배 레버리지가 통화 승수로 이제 반영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그 실제 가치는 100이었는데 시장에서 이 언더라잉에서 기초자산 100으로 그 기초로 해서 발행했던 수십 수백 배의 레버리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숫자만 시중에 이제 은행 계좌든 잡히는 숫자가 그게 수천, 수백, 수만이 돼버렸었다는 거죠. 근데 기초자산에서 부동산이 망가지니까 연거푸, 그래서 거기에 투자했던 노출이 돼 있었던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도산났던 2008년이었는데 지금 이 은행 위기를 보고 2008년도 거기에 자꾸 대입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요. 펀더멘탈이 굉장히 틀리고 이 원인 자체도 아주 틀리고요. 해결 방법도 그때 당시에는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걸 정부에서 위기가 커질 것 같으니까 부동산 값 그냥 빠지게 그만해. 그만 빠지게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논리대로 빠지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실리콘밸리발 은행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제 팩웨스트 은행들 흔들리고 있는 이 근간의 이유를 보면 이제 조금 돌아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상업은행들은
도드-프랭크법,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도드-프랭크법에 의해서 상업은행들은 투자 상품이라는 거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하지 말도록 감독 단계에서 철저히 감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감독하는 기준에 실리콘밸리든 팩웨스트든 여러 몇 개 은행들이 지금 한 3개 은행 파산했죠. 지금 문제되어 있는 은행들이 지방 중소형 은행들은 도드-프랭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좀 방만하게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욕심 하나.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였는데 예금을 다 이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의 대부분이 뭐 기업 예금이었다, 기업 자금 예금이었다 이런 말씀은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소형 은행들이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뭐 대출을 해주거나 그렇게 해서 예대 마진을 먹고 이런 구조였다면 이렇게 크게 문제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위기를 촉발시켰던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의 한 44%, 50% 되는 예금, 그러니까 고객이 맡긴 예금들을 국채나 모기지 채권에 투자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런 표현을 좀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바보 같은 의사결정이었죠. 작년 한 해 금리가 얼마나 떴습니까? 제로금리였다고 거의 지금 5%, 4% 후반대까지 떠버렸었잖아요. 금리 같으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죠? 속된 표현으로 작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예상을 못하고 채권에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권에 투자를 했던 값어치가 밸류가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금리가 몇 배가 떴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제가 3페이지 간단하게 좀 그 다이어그램을 그려놨는데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거 은행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예전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찾아가서 줄 서서 일주일, 2주일 걸쳐서 예금 이동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최근에 온라인이 너무 활성화 되다 보니까 핸드폰 켜가지고 모바일로 바로 이체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SVB은행이 예금에 근한 25%에서 30%가 이체가 돼버렸었다는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상업은행 예금이 한 20% 이상 빠지지 않습니까? 일시에. 그럼 그 은행은 파산합니다. 현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이제 두 번째 은행,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태가 탁 터지자마자 문제는 이제 핵심은 이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2008년처럼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번 위기하고 2008년도 위기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2008년도 위기 때는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거나 무슨 손실봤던 걸 다 막아줄게 이런 조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3월 17일 날 일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포디엄에 나와서 예금자 전액 다 보호해 줄 거야. 옐런이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 그 스탠스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위기 전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4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도 같은 얘기를 저번주 구구절절히 드리는 것 같은데 2008년도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주택을 담보로 한 저당 채권이 수천만 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빌린 사람들의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도 있었겠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트렌치라고 하는데 낮은 신용 등급의 트렌치 묶고 좋은 등급의 트렌치 묶고 이렇게 쭉 묶어 놓습니다. 그걸 묶어서 트렌치별로 다시 또 레버리지를 섞은 파생 상품을 또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기지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한 MBS, ABS를 발행하고 그걸 또 시장에서 유통시킵니다. 그 유통된 것들을 또 묶어가지고 여러 개를 묶어서 CLO, CDO라는 걸 발행을 해요.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ollateralized liability obligation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또 부동산이 가격이 갑작스럽게 빠지고 하니까 이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던. 그러니까 정부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은행 한 군데 딱 리만 나가 떨어지게 놔두고 그걸로 터트리고 막자 이렇게 끝냈던 건데 이번에 2023년 문제는 문제 핵심이 국채였잖아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국채 투자해놨는데 국채 가격이 심하게 빠지면서 은행 예금을 막아줄 수 없을 만큼의 가격이 빠져버린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2008년도는 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었다고 한다면 2023년 요번에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뭘까요? 국채 가격 안 빠지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금리 안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금리 안 올리면 되잖아요. 아마 이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5월, 6월부터는 금리 동결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도 상업은행들이 대출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금리를 두세 차례 올린 효과가 신용 위축 효과가 올 거다.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번지질 않아요. 다만 아까도 아드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팩웨스트 은행이라든가 지방 은행들은 그렇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시각의 문제인 것 같은 게 지방은행 위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금융위기가 시스템 전반으로 버티지 않는다는 전제가 강하게 깔린다면 은행 몇 개가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좀 뭐 프로답지 못한 SBB 은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런 은행들은 된소리를 맞아야죠. 그게 시장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비 기업들 어떻게 뭐 좀비까지는 아니겠지만 방만한 경영을 했던 은행들이 다 막아준다고 해서 그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나중에 경제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든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럼 그런 은행들은 된소리를 맞아야죠. 그래야 정신도 반짝 차릴 거고 뭐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도 손실 났던 예금자들이 집단 소송한다는 거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 주주나 경영자 뭐 채권자들은 정부 지원에서 빠졌으니까 그러면 경영자들한테 집단 소송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좀 얼치기 같은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죠. 그래야 시스템이나 경제 그 구조 자체가 탄탄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도 포트폴리오에 그 지방은행들 비중이 한 10% 정도 지방은행들이 또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컴 전략으로 투자한 ETF 중에 지방은행들이 한 10% 정도 갖고 있는 ETF가 있는데 그걸 털지 않고 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마이너스 한 15% 됩니다. 지금 이제 털어가지고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막 뭐 쉽게 표현드려서 패괴스트 은행 같은 데가 만약에 도산이 난다고 치자는 거죠. 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ETF에 그 종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종목 때문에 어제도 패괴스트 때문에 다른 은행들, 지방은행들 그 금융주들이 좀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가격 부담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번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자정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 나온 김에 5페이지나 6페이지, 7페이지를 제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 페드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면서 재할인 창구 대출 규모도 굉장히 늘었다가 최근에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대출 규모 시중 은행들한테 정부 기관이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중 은행들의 예금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뭔가 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얘기인데 대출 규모가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럴 만한 뭐 예금 인출 사태나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5페이지에서 보시는 그 페이지 차트가 그런 차트고요. 그리고 2008년도 당시와 지금과 뭐 경제 국면의 차이라고 저기 써놨는데 2008년도 당시에 GDP 대비 모기지 부채 규모와 또 GDP 대비 총 가계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가계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았다면 그 이후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지금은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6페이지, 5페이지가 그렇고 6페이지 같은 경우 보시면 그 위기 진원지와 강도의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7, 8년도에는 여러분 그 자료에서 보시듯이 베어 스턴스가 처음에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IB 은행들이 몇 개가 파산이 나면서 리먼 파산 나고 이게 파산이 몇 개가 나니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번져서 여러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목도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이미 시스템 위기로 번져버렸었던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6페이지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주황색 차트가 부도났던 금융기관의 개수입니다. 그때 당시엔 최고 한 160개 가까이 부도가 났다가 최근에 딱 3개 부도나고 끝났잖아요. 물론 그 파산의 규모는 그때와 지금과 시중에 뿌려졌던 유동성 자체가 틀리니까 규모는 컸지만 3개 파산하고 그걸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규모가 큰 게 한두 개 파산나고 주식이 좀 흔들렸다고 해서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좀 거듭 말씀드리는데 금융 시스템 전반이 막 무너지고 하다못해 최근에 물론 그런 대출 기준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대출 기준이 좀 느슨해졌다가 까다로워지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까다로워지고 이러면서 이 경제나 금융의 시스템 자체가 다시 한번 정상적인 또는 그 어떤 옵티멀한 그런 그 시스템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나 금융은 그 생물과도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6% 오른편의 그래프를 보시면 뭐 NICB, FCNC에 이렇게 이제까지 문제를 했던 금융기관들의 주가가 그 NICB 시그니처 뱅크를 인수하기로 했던 뉴욕 은행이죠. 주가 그러니까 아주 뭐 완연하게 지금 회복하고 있고 그다음에 SVB 은행을 인수하기로 했던 FCNCA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JP모건이 지난주에 FRC 인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 뭐 그 아주 뭐 견조하게 뜨진 않았지만 주가가 더 빠지거나 그러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좀 길긴 길었는데요. 네.
저희는 사실 그 길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라서. 네. 그리고 지금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2008년에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시스템 전체의 위기였는데 이번에는 개별적인 것들의 위기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처가 정말 빨랐었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은행들이 이 사람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정말 왜 고금리 시대에 채권에 투자했을까요? 네네.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지난번에는 조금 정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외국계 근무를 많이 해봤거든요. 뭐 JP 모건, 알리안츠 그룹, 뭐 심지어 도이치뱅크 그룹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시스템이 되게 어드밴스되고 그래서 그렇지 개개인들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 뛰어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영리하고 기민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워요. 미국 같은 선진화된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서 일하는 그것도 소위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뭐 지방은행 중에는 유수의 지방은행이었는데 거기에 경영자들이라는 분들이 아니 금리를 그렇게 대놓고 올리고 있는데 거기다 채권을 왜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가격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사람들은 된살이 맞아야죠.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정작용을 통해서 시스템이 더 탄탄해지는 거고 저희는 좀 그런 여유 있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네.